숨가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타인의 침묵이나 보이지 않는 상처를 짊어진 얼굴들을 무심코 지나치곤 합니다. 강민호는 서울 종로의 한 카페 구석에 앉아있는 수많은 평범한 사람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낡은 군용, 야전 상의에 야상을 입고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둔 채 창밖만 응시하는 남자. 하지만 두 명의 경찰관이 그가 그곳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멋대로 단정지은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이 노숙자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엄청난 과거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의 전화 한 통이 경찰들뿐만 아니라 그들 주변의 모든 운명을 뒤바꿔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종로구와 3일대로가 교차하는 모퉁이에 자리한 그 카페는 서울의 바쁜 일상이 고스란히 담긴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드나들고 컵에 커피가 채워지며 바리스타들이 주문 번호를 외치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곳은 바쁜 출근길에 잠시 들르는 정거장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강민호에게 이곳은 특별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자신이 아직 인간으로 존재한다고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항상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들어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블랙 커피 한 잔, 그리고 여유가 있을 때면 버터가 발린 빵 한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플라스틱 지퍼백에 정성스레 모아둔 동전들로 정확히 계산을 치렀습니다. 누구에게나 가벼운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고 항상 창가 옆 같은 구석 자리에 앉아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치 과거에 두고 온 무언가를 기억해내려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뼈를 깎는 듯한 칼바람이 부는 서울의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민호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역력하지만 왼쪽 가슴에 강민호라는 이름이 여전히 뚜렷하게 오바로크 쳐진 빛바랜 국방색 특전사 야전 상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과거 삶에서 유일하게 남은 흔적이었습니다. 그 야상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그의 기억이자 정체성이며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그는 카페에 들어서며 조용히 아침 인사를 건넨 뒤 커피를 주문하고 자신의 자리로 갔습니다. 장갑을 낀 손과 지친 눈빛을 한 채로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아침처럼 보였지만 그날따라 순찰차 한 대가 카페 근처에 멈춰섰습니다. 상가 주변을 맴도는 수상한 남자가 있다는 일반적인 민원을 접수하고 순찰 중이던 최경희와 박순경이었습니다. 15년차 베테랑인 최경희는 자신의 얄팍한 경험을 절대적인 권위로 착각하는 전형적인 경찰이었습니다. 신참인 박순경은 파트너의 행동에 아무런 의문도 제기하지 않고 그저 뒤를 따르는 청년이었습니다. 카페 유리창 너머로 두 사람은 민호를 발견했습니다. 낡은 군복, 덥룩한 수염, 푹 숙인 시선, 그리고 손에 쥐어진 커피컵. 그들은 단숨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기 보이지? 박순경, 최경희가 턱짓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런 부류들이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군복 쪼가리를 즐겨 입지. 장담하건대 어디서 훔쳐 입었을 거야. 들어가서 확인해 볼까? 박순경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 일을 해야죠.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몇몇 손님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주문과 대화 소리로 소란스럽던 카페 안의 공기가 두 경찰이 민호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가자 순식간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겠습니까? 최경희가 테이블로 다가가며 압박하듯 말했습니다. 민호는 차분한 표정으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끄덕였습니다. 그럽시다. 그 군복 본인 겁니까? 최경희가 물었습니다. 네, 복무할 때 받은 겁니다. 박순경은 가슴에 밝힌 이름표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최경희는 팔짱을 꼈습니다. 어디서 복무했는데요? 해외 파병, 특수전사령부. 2011년까지 있었습니다. 최경희의 입에서 짧고 비꼬는 듯한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기서 동전이나 세며 커피를 마시고 계신다. 민호는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누구였는지 잊지 않으려고 노력 중일 뿐입니다. 주변 손님들도 이상한 기류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카페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경찰관님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최경희는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군복이 진짜인지 합법적으로 구한 건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니저는 조심스럽게 방어했습니다. 저분은 몇 달째 매일 오시는 분입니다. 항상 예의 바르시고 계산도 정확하고 단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언제부터 겉보기에 예의 바른 게 결백을 증명했습니까? 최경희는 매니저의 말을 무시하며 쏘아붙였습니다. 박순경이 다가가 동의도 구하지 않고 민호의 야상 옷깃을 거칠게 젖혀 안쪽의 태그를 확인했습니다. 1년 번호와 함께 강민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구제시장이나 헌옷수거함 같은 데서 주웠을 수도 있지. 영장 없이 임의동행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 억지로 끌고 가시겠다는 겁니까? 매니저가 눈에 띄게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따라오시는 게 좋을 겁니다. 상황 악화시키지 마시죠. 최경희가 경고했습니다. 민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욕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의 자세는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가기 전에 전화 한 통만 써도 되겠습니까? 그건 서해 가서 하실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 가시죠. 최경희가 수갑을 꺼내며 대답했습니다. 금속 수갑이 찰칵거리며 맞물리는 소리가 카페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손님들은 충격에 빠진 채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나이 지긋한 한 아주머니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오빠 같네. 우리 오빠도 군에 헌신했지만 결국 모두에게 잊혀졌는데. 밖으로 끌려나가며 민호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변호하지 않았고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예전과 같은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의문, 불편함, 그리고 침묵의 부끄러움이 공기 중에 떠돌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칼바람이 다시 그의 피부를 베었습니다. 그는 억압된 채 가슴에 야상을 움켜쥐어야 했고 그가 겪은 지옥을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제복 입은 두 남자의 심판 어린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순찰차 안에서 최경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무전을 켰습니다. 하지만 백미러로 서울의 빌딩 숲을 차분하게 바라보는 민호를 훔쳐보던 박순경이 조그맣게 중얼거렸습니다. 선배님, 만약 저 사람 말이 다 진짜면 어떡하죠? 민호는 그 말을 들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확인 전화를 거는 순간 모든 걸 이해하게 될 겁니다. 박순경은 미간을 찌푸렸지만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순찰차가 종로경찰서 앞에 멈춰섰습니다. 오래된 콘크리트 건물 안에서는 찌든 믹스 커피 냄새와 젖은 서류 냄새, 그리고 사람들의 발소리와 문이 닫히는 둔탁한 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아무 말 없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손목에는 수갑 자국이 선명했지만 모멸감의 무게 속에서도 그의 자세는 꼿꼿하고 기품이 넘쳤습니다. 최경희가 문을 밀고 들어가 접수대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그곳에는 자기들끼리 농담을 주고받거나 전화를 받으며 조서를 꾸미는 형사들이 있었습니다. 신혼미상자 한 명 인계합니다. 군복, 무단 도용 및 사칭 혐의입니다. 최경희가 접수대 뒤에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반항은 없었지만 신분증이 없습니다. 특전사 출신이라고 주장하더군요. 이름은 강민호랍니다. 담당 경찰이 시스템에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수년째 기계적으로 업무를 반복해온 그녀의 무미건조했던 표정이 모니터를 본 순간 갑자기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한 번, 그리고 민호를 한 번 번갈아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인적사항을 출력한 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단 3조 사실로 모시세요.
신원 확인되기 바랍니다. 최경희와 박순경은 민호를 조사실로 데려갔습니다. 중앙에 철제 책상 하나와 의자 2개, 침침한 형광 등 불빛만 있는 창문 없는 좁은 방이었습니다. 앉아 최경희가 수갑을 풀어 책상 위에 거칠게 던지며 반말로 지시했습니다. 민호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목은 붉게 부어올랐지만 존엄성은 잃지 않았습니다. 불안해진 박순경은 맞은편에 앉아 민호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군에 있었다고 했는데 신분증도 없고 증명할 방법도 없잖아? 최경희가 다그쳤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증명할 건 없습니다. 그저 내 권리인 전화 한 통을 원할 뿐입니다. 전화, 여기가 무슨 영화 세트장인 줄 아나? 누구한테 전화하려고? 상상 속의 변호사 최경희가 비아냥거렸습니다. 민호는 분노조차 없는 고요한 눈으로 그를 응시했습니다. 나에게 목숨을 빚진 사람에게 전화할 겁니다. 아마 그분이 당신들에게 국가유공자를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 가르쳐줄 수 있을 테니까. 박순경이 일어섰습니다. 선배님, 그냥 전화하게 두시죠. 헛소리면 5분 버리는 것뿐이잖아요. 최경희는 콧방귀를 뀌었지만 결국 마지못해 벽에 걸린 유선 전화기를 끌어와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번호 하나, 딱 1분이다. 민호는 수화기를 들고 천천히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 번호는 흉터처럼 그의 뇌리에 깊게 새겨져 있어 생각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4번 울렸습니다. 이윽고 단호한 목소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국방정보본부 김진철 장군님 집무실입니다. 민호가 허리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특전사 707 특수임무단 강민호 상사 코드 21A17 장군님과 통화하고 싶습니다. 긴급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2초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잠시만 대기하십시오. 전화기는 20초 동안 먹통이 되었습니다. 최경희는 어이가 없다는 듯 박순경을 보며 눈을 굴렸습니다. 그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낮고 묵직한 중년 남성의 음성이었습니다. 민호야, 너 지금 어디 있나? 서울 종로경찰서입니다. 제 군복을 훔쳐 입었다는 혐의로 연행됐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분노의 외침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빠르고 직접적인 행동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기해. 더 이상 아무와도 말 섞지 마라. 지금 당장 간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호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깍지를 낀 채 최경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최경희의 자신감은 이미 눈에 띄게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자, 쇼는 끝났고 이제 조서나 씁시다. 최경희가 애써 허세를 부렸습니다. 당신들도 윗선에 전화해두는 게 좋을 겁니다. 이제부터 벌어질 일은 당신들 선에서 감당할 수 없을 테니까. 민호가 동정심마저 느껴지는 차분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 자식 끝까지 허세네. 자기가 아직도 현역인 줄 아나. 넌 그냥 노숙자일 뿐이야. 최경희가 코웃음 쳤지만 박순경은 눈에 띄게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손을 만지작거리고 문을 힐끗거렸습니다. 경찰로서의 직감이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고, 저 남자의 말 사이사이에 흐르는 침묵을 들어야 한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경찰서 로비 앞마당에 번호판이 없는 검은색 관용차 3대가 미끄러지듯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이들은 검은 정장에 무전기를 차고 국방정보본부 은장 배지를 목에 건 요원들이었습니다. 접수대 여경은 그들을 보고 하마터면 마시던 커피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김진철 장군님의 명으로 왔습니다. 강민호 상사님 어디 계십니까? 곧바로 서장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찰서 책임자인 총경이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했으며 직접 로비로 뛰어내려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서장님, 귀 부서는 방금 연방정부의 군적 시스템 조회조차 거치지 않고 국가 최고 무공훈장, 수훈자인 참전 용사를 무단으로 억류했습니다. 김 장군님께서는 오늘 일과 전까지 사건 경위서를 직접 보고받길 원하시며 강민호 상사님의
즉각적인 석방과 경찰서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셨습니다. 서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행정착오가 이런 규모로 번진 적도 없었거니와 군 수뇌부의 핵심 인사가 직접 개입한 적은 경찰 역사상 전무했습니다. 서장은 직접 민호가 있는 삼조사실로 달려갔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 차분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강 상사님, 서장은 용서를 구하듯 그의 계급을 부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큰 결례를 범했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박순경을 짧게 쳐다보았습니다. 최경희는 애써 시선을 피했습니다. 수갑도 없고 거친 손길도 없이 여유롭게 조사실을 나서며 민호는 단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내 말을 듣지 않아 줘서 고맙소. 덕분에 이제 모두가 내 목소리를 들어야 할 테니까. 민호가 성남 국군수도병원 VIP 병동에 하얀 벽과 소독약 냄새가 나는 조용한 대기실에 앉아 있는 동안 국방부의 한 제한된 정보통제실에서는 장교들이 잊혀진 보물상자를 열듯 그의 이름을 낮은 목소리로 읽어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강민호라는 이름이 수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 기록에 떠오른 것입니다. 김진철 장군의 긴급 호출로 극비 파일이 열렸고 모니터에 정보가 뜰 때마다 회의실에 모인 군 간부들의 표정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끝맺지 못한 전쟁 영웅의 서사시를 넘겨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민호는 2010년 연평도 포격전 직후 입대했습니다. 정고 이상적이었으며 조국이 위협받는 것을 보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눈에 담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달동네에서 자랐고 군대는 그에게 단순한 안정을 넘어 삶의 의미를 부여해줄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그는 명예와 끈기, 그리고 오늘날에는 찾아보기 힘든 충성심으로 복무했습니다. 임무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갈수록 위험해져 결국 그는 절대적인 기밀을 유지하며 적진 깊숙이 침투하는 최정예 특수임무단 소속이 되었습니다. 자료를 검토하던 한 장교가 민호가 참여했던 작전의 암호명을 발견하고 숨을 삼켰습니다. 2011년 분쟁 지역에서 벌어진 흑태양 작전. 통신이 두절되고 적의 조직적인 매복에 걸려 시작부터 꼬여버린 최악의 지옥 같은 임무였습니다. 바로 그 작전에서 민호는 자신의 소대원들 뿐만 아니라 당시 대령이었던 김진철 장군을 구했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교전 속에서 자신도 심각한 총상을 입은 채 의식을 잃은 대령을 무려 300m나 끌고 안전지대까지 빠져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기밀 보고서 밖으로는 단 한 번도 알려진 적 없는 전설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장교들 앞에서 그 이야기는 생생한 인간의 피와 땀으로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복무 기간 동안 민호는 수많은 장교들이 평생 꿈조차 꾸지 못할 훈장들을 받았습니다. 충무무공훈장, 전상기장, 수많은 표창장. 그러나 평생의 존경을 보장해 주어야 했을 그 영광스러운 훈장들은 그가 고국으로 돌아온 후 서류철에 처박힌 종이 쪼가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기와는 영광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참전 용사들이 그러하듯 그는 속이 갈기갈기 찢긴 채 돌아온 영웅을 어떻게 품어야 할지 모르는 차가운 사회로 내던져졌습니다. 열렬한 환영도 카퍼레이드도 없었습니다. 오직 침묵, 끔찍한 악몽, 그리고 고독뿐이었습니다. 진단은 빠르고 잔인했습니다. 심각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전쟁의 잔상은 과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허락도 없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찢어지는 비명, 총성, 피비린내, 날카로운 명령 소리. 그가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서울의 거리를 걸을 때조차 그 모든 것이 생생하게 따라다녔습니다. 제대로 된 심리치료도 받지 못한 채 그는 장애인이라는 낙인을 거부하며 홀로 버티려 했습니다. 경비원, 배달원, 일용직 노동자로 일했지만 마음이 몸을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공황 발작, 극도의 불안, 불면증. 어느 날 그는 마트에서 진열대를 채우던 중
끔찍한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졌습니다.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갔지만 당일 퇴원 조치되었습니다. 아무런 사후 관리도 보살핌도 없었습니다. 점차 그의 삶은 텅 비어갔습니다. 직장을 잃고 가족과 연락이 끊기고 조용히 무너져 내리는 자신의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결국 그는 배낭 하나와 유일한 안식처인 야전상에 하나만을 걸친 채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그는 수많은 노숙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이름을 부르지 않는 얼굴, 자신이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도시의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버려진 전쟁에 살아있는 기억. 그럼에도 그는 절대 구걸하지 않았고 기품을 잃지 않았으며 길바닥에서 잠을 잘 때도 항상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두었습니다. 야상은 다음날 다시 입기 위해 항상 정성스럽게 접어두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그를 존중하지 않을 때 자신 스스로를 존중하기 위한 그만의 의식이었습니다. 체포되던 날 아침, 그는 사회의 정의 따위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커피 한 잔과 1시간의 평화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두 경찰의 오만한 태도는 그의 내면에 아직 꺼지지 않고 저항하던 불씨를 되살렸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사기꾼 취급을 받으며 유치장 구석에서 조용히 사라지기 위해 그 지옥 같은 전쟁터에서 싸워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준 것입니다. 국군 수도병원 대기실에 있던 민호는 신원 확인이 끝난 후 조용한 개인 면담실로 안내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병원장인 이 대령과 보훈처 소속 2명의 관리관이 그가 들어오자 모두 자리에서 기립해 있었습니다. 이 대령은 동정이 아닌 깊은 존경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강 상사님, 상사님의 인사기록과 작전 파일을 모두 읽었습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리건대 국가가 상사님을 저버렸습니다. 시스템 전체가 실패한 것입니다. 민호는 담담한 표정으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 끔찍한 실수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상사님은 국가유공자, 임대주택, 평생 무상, 의료지원, 그리고 소급 적용된 군인연금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저희는 상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상사님께서 수락하신다면 거리에 방치된 참전 용사들을 구출하고 사회로 복귀시키는 국방부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상사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민호는 시선을 아래로 떨군 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동정이나 적선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훈장을 되찾고 싶은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시당하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자신처럼 조국을 위해 모든 걸 바친 사람들이 더 이상 스스로가 인간임을 증명하기 위해 발버둥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만약 내 전우 중 단 한 명이라도 나와 같은 결말을 맞이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기꺼이 돕겠습니다. 그 순간 그는 단순한 복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치유되기 시작한 국가적 상처의 살아있는 상징이었습니다. 한편 종로경찰서의 분위기는 180도 뒤집혀 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선언된 것은 없었지만 형사들의 눈빛, 대화 사이에 길어진 침묵, 그리고 복도에서 최경희와 박순경을 마주칠 때마다 시선을 피하는 동료들의 태도에서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언론에 보도되거나 인터넷에 퍼지지는 않았지만 내부 사람들은 모두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스캔들은 없었으나 경찰서 내에서 강민호라는 이름은 누구도 2번 다시 저질러서는 안 될 치명적인 실수의 경고문이 되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두 경찰관은 즉각 현장 순찰 업무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대민 접촉 금지, 제복 착용 금지, 총기 반납, 오직 내근 행정 업무만 할 것. 최종 징계는 아니었지만 상징적인 조치였습니다. 시스템 안에 남겨두되 철저히 배제시킨 것입니다. 최경희는 개인적인 모욕을 당한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구석에서 투덜거리고 서류철을 신경질적으로 내던지며 동료들에게 우린 그냥 원칙대로 일했을 뿐인데 윗선에서 오버하는 거다라고 억울해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에게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친했던 동료들조차 그를 피했습니다. 반면 박순경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는 기록실 맨 뒷자리에 처박혀 오래된 서류를 정리하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조차 보지 못할 만큼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민호의 눈동자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분노에 찬 노숙자의 눈이 아니라 인류의 가장 끔찍한 밑바닥을 경험하고도 꼿꼿하게 서 있는 거인의 눈이었습니다. 수갑을 찬 채로 평온하게 전화 한 통이면 모든 게 달라질 것이라 말하던 모습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박순경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길거리의 먼지나 오물 따위로는 덮을 수 없는 최경희의 섣부른 판단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숭고한 무언가가 그 남자에게 있다는 것을. 경찰청 감찰 담당관실에서 조용히 내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본청에서 파견된 2명의 감찰관이 종로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범죄를 수사하기 위함이 아니라 도대체 무슨 근거로 두 경찰이 신원 확인에 명백한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전 용사를 조롱하고 억압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디캠 영상, 순찰차 블랙박스 녹음 파일, 관련된 모든 진술이 수집되었습니다. 이 내사는 누군가를 요란하게 처벌하기보다는 경찰 조직 내에 뿌리내린 제도적 오만함이 어떻게 일상이 되었는지를 해부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종로경찰서장은 수치심과 절박함이 뒤섞인 심정으로 이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존경받는 베테랑이었지만 수년간 묵인해온 현장의 관행이 결국 이런 참사를 불렀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선의 간부들을 모두 소집해 문을 걸어 잠그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 강민호 상사 사건은 단순히 불심 검문을 잘못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타인의 인간성을 짓밟아도 된다고 착각하는 우리의 썩어 빠진 오만함의 결과입니다. 우리 경찰이 시민들의 존경을 되찾고 싶다면 사람을 제대로 보는 법부터 다시 배워야 할 겁니다. 그 무렵 박순경은 하나의 결심을 했습니다. 편지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변명하거나 징계를 피하려는 가벼운 사과문이 아니었습니다. 3번이나 썼다. 지우기를 반복한 끝에 완성된 삐뚤빼뚤하지만 진심이 담긴 회계록이었습니다. 그는 서장실을 찾아가 이 편지를 강 상사님께 전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편지에서 박순경은 자신이 한 짓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으며 그날 이후 단 하루도 제대로 잠들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입은 경찰 제복을 자신이 보고 싶지 않은 세상의 현실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방패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강 상사님이 허락하신다면 훗날 자신도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2번 다시 다른 이들이 같은 굴욕을 겪지 않도록 평생 속죄하며 살고 싶다고 썼습니다. 서장은 묵묵히 편지를 읽은 뒤 고개를 끄덕이며 반드시 전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호는 수도병원의 병실에서 그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2번에 걸쳐 천천히 글귀를 읽어내려간 뒤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야전상의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자신이 기억하고 싶은 소중한 것들을 보관하는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는 아무런 평가도 하지 않고 그저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젊은 친구가 자신의 잘못을 배우려 한다면 어쩌면 아직 이 세상은 바뀔 희망이 있을지도 모르겠군. 반면 최경희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감찰관들과의 면담에서 그는 매뉴얼을 따랐을 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신원을 증명할 수 없는 민간인이 군복을 입고 있는 것은 의심스러운 상황이며 검문은 당연한 조치였다고 우겼습니다. 자신이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벌레 취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기술적인 규정 뒤에 숨었습니다. 하지만 감찰관들은 그의 변명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감찰관 중 한 명이었던 경찰 간부 출신 노병이 최경희에게 물었습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쳐 남들을 살리고도 정작 본인은 길바닥에서 얼어 죽을 뻔한 심정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최경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사 결과 박순경은 심리치료 및 공감 능력 향상 프로그램 필수 이수를 조건으로 보호 관찰하에 현장 순찰 업무에 복귀하도록 권고받았습니다. 반면 최경희는 무기한 직위 해제 및 징계위원회 회부라는 철퇴를 맞았습니다. 시스템은 요란하게 그의 죄를 떠벌리지 않았지만 결코 그를 잊지도 용서하지도 않았습니다. 며칠 뒤 종로경찰서 로비 한가운데에 나무로 된 작은 팻말 하나가 걸렸습니다. 그곳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겉모습으로 측정되지 않으며 지옥을 견뎌낸 자의 침묵 속에서 비로소 발견된다. 누구의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았지만 경찰서 안에 모두가 그것이 누구를 향한 말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강민호를 향한 정의는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소리치거나 언론에 제보하며 분노를 터뜨리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느리지만 깊고 거대한, 마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퍼즐 조각들이 스스로 제자리를 찾아가며 내부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정의였습니다. 국군 수도 병원 VIP 병실에서의 시간은 바깥 세상과는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빵빵거리는 경적 소리도, 쫓기듯 걷는 사람들의 발소리도, 민호가 길거리에서 견뎌야 했던 혐오와 경멸의 시선도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치유하는 침묵만이 존재했습니다. 침대 옆 협탁에는 깨끗한 물이 담긴 컵이 놓여 있었고 의자 위엔 잘 다려진 환자복이, 창가에는 작은 플라스틱 화분이 있었습니다. 호화로운 것은 아니었지만 그가 수년 동안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인간적인 돌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민호는 조금씩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밤은 더 이상 전쟁터가 아니었습니다. 이따금씩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날 때도 있었지만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담당하는 간호사 최주무관은 그의 침묵이 고통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럴 때마다 따뜻한 녹차를 가져와 침대 옆에 5분간 조용히 앉아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해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숨을 내쉬어 보세요. 그러면 민호는 거짓말처럼 호흡을 되찾았습니다. 그 병실 밖에서 강민호라는 이름은 사무실에서 사무실로, 국방부 장관실에서 보훈처장실로 끊임없이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유명 인사가 되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경고장이자 거울이었기 때문입니다. 국가보훈처, 국방부 최고위층,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실무자들이 비밀리에 모여 매뉴얼을 뜯어고치고 복지 사각지대를 논의하며 스스로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국가 최고 무공훈장을 받은 모범적인 군인이 수년간 철저히 방치되어 자신의 군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수갑까지 차는 지경에 이르렀는가? 기자회견이나 보여주기식 홍보 캠페인은 없었지만 실질적인 행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국가보훈처 산하에 시스템의 사각지대로 사라져버린 참전 용사들을 추적하고 구출하는 전담, 특별 부서가 신설되었습니다. 단순한 행정 처리가 아니라 개개인의 존엄을 찾아주는 절박한 임무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사진기자 하나 없는 조용한 회의실에서 정해졌습니다.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았지만 시스템이 맹점을 직시하도록 강제한 한 남자를 기리기 위해 프로젝트 기억이라 명명되었습니다. 민호는 정기검진을 에스코트하던 사회복지사를 통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특전사 출신 자원봉사자들이 서울역, 지하철역, 노숙자 쉼터를 돌며 직접 현장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류를 챙겨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두 번 다시 누구도 투명인간처럼 길거리에 방치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민호에게 이 프로그램의 특별 고문으로 참여해 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가슴에 강민호라는 이름이 밝힌 야전 상의를 쓰다듬었습니다. 깊은 숨을 내쉰 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영심이나 명예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자신처럼 훈장 따위를 보여줄 기력조차 없이 차가운 공원 벤치에 웅크린 채 누군가 자신을 알아봐 주기만을 기다리는 전우들이 밖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프로젝트 총괄을 맡은
국방부 장성이 직접 병원으로 찾아와 그를 정중하게 맞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검은 서류철과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장군은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마무리 단계이며 박순경이 보낸 사과 편지 역시 내부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민호에게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나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혹은 언론을 통한 공개적인 사과를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민호는 늘 그랬듯 흔들림 없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보상금도 개인적인 복수도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변화입니다. 이 나라의 모든 제복 입은 사람들이 타인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제대로 바라보는 법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거리에서 상처받고 쓰러진 모든 남자가 범죄자나 사회의 골칫거리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저 침묵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아들일 뿐입니다. 장군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경찰청 및 군사경찰훈련소에 교육 매뉴얼이 전면 개정되고 있으며 민호가 남긴 존엄성은 소리치지 않는다. 그저 몸가짐으로 증명될 뿐이다라는 말이 신임 경찰관 교육 자료의 첫 페이지에 새겨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병원 내에서 민호는 자유롭게 산책하며 회복에 전념했습니다. 젊은 의무병들과 대화를 나누며 군인으로서의 규율과 헌신, 자세에 대해 조언해주기도 했습니다. 전쟁 이후 자신이 겪은 지옥에 대해서는 구구절절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행간의 침묵을 통해 그들이 스스로 느끼게 놔두었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청년들은 그 무게를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대화 중 그는 자신이 길거리에서 잤다거나 수갑을 찼다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화의 끝엔 항상 그를 경청하는 젊은이들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만약 훗날 길거리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사람과 마주치게 된다면 이것만 기억해라. 어쩌면 그 사람이 잃어버린 건 재산이 아니라 바로 너처럼 평범한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 하나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국방부 내부에서 민호는 현역에 준하는 예우를 받았습니다. 밀린 연금과 혜택이 지급되었고 새로운 국가 유공자증이 발급되었으며 김진철 장군이 그날 흑태양 작전에서 목숨을 구해준 것에 대한 늦은 감사를 담아 직접 쓴 친서도 전달되었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가장 소중히 여긴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바로 보훈처 산하 참전용사 사회복귀 특별위원회의 민간 자문위원 위촉장이었습니다. 첫 회의는 석 달 뒤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서서히 정의가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피 튀기는 복수극이나 언론의 요란한 헤드라인 없이 단지 제자리를 벗어난 퍼즐 조각들이 침묵 속에서 완벽하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묵직한 방식의 정의였습니다. 민호가 노숙 참전용사 지원 프로그램의 자문위원으로서 첫 현장 지원을 나선 날 아침, 하늘은 맑았고 공기에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한 상쾌한 가을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국방색 야전 상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깨끗하게 세탁되고 해진 곳은 꿰매어졌으며 단추도 새로 달린 상태였습니다. 그 안에는 소박하지만 다림질이 잘된 하늘색 셔츠를 받쳐 입었습니다. 그는 꼿꼿한 자세로 걸었습니다. 오만함 때문이 아니라 습관이었습니다. 특전사로서의 혹독한 세월은 세상이 아무리 그의 존엄을 짓밟으려 해도 몸이 그것을 잊지 않도록 각인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지원센터는 눈에 띄는 간판이나 현수막도 없는 눈에 띄지 않는 조용한 건물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부에는 플라스틱 의자 몇 개, 미지근한 믹스커피, 서류가 널브러진 낡은 나무 책상이 전부였습니다. 민호 외에도 3명의 다른 참전용사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각자 겪은 지옥은 달랐지만 모든 것을 가졌다가 이름마저 잃어버린 자들, 특유의 공허한 눈빛만은 같았습니다. 민호를 맞이한 센터의 민간 코디네이터가 쭈뼛거리며 그룹의 역할을 설명했습니다. 적극적인 경청, 의료 지원 분류, 복지 혜택 안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임무인 아직 길거리에 남아 누구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다가가 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코디네이터는
민호를 부른 가장 큰 이유를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번지르르한 공무원증을 목에 건 사람 100명보다 직접 밑바닥을 기어본 사람 한 명의 목소리가 그들에게는 더 절실하게 닿기 때문이라고요. 첫 현장 접근은 서울역 지하도 구석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덥룩한 수염에 푹 팬 눈, 사시나무 떨듯 손을 떠는 한 남자가 때국물이 줄줄 흐르는 얇은 담요를 뒤집어 쓴 채 기둥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민호가 다가가자 남자는 미간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그는 사회복지사들을 혐오했습니다. 선량한 의도로 무장한 채 자신을 쓰레기 취급하며 실적이나 올리려는 사람들에게 수없이 상처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호는 자신이 공무원이라 소개하지도 뻔한 설교를 늘어놓지도 서류 뭉치를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남자 옆에 털썩 주저앉아 무심하게 앞을 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종로 바닥 길거리에서 잤었어. 그리고 꽤 오랜 시간 동안 거기가 내 인생의 무덤일 거라고 생각했지. 남자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민호를 흘끗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민호의 야상과 가슴에 밝힌 오바로크 이름표에 시선이 멎었습니다. 남자의 동공이 흔들렸고 몇 초간의 정막이 흐른 뒤 마침내 갈라진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그 군복, 진짜 당신 거요? 민호는 시선을 거리에 둔 채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 옷 하나 때문에 하마터면 경찰서, 유치장에서 썩을 뻔했지만 사람들은 나 같은 놈이 이런 훌륭한 걸 가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 그 뒤에 이어진 기나긴 침묵은 수백 시간의 심리 상담보다 더 진실했습니다. 그것은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생존자들, 동등한 입장을 가진 자들만이 나눌 수 있는 거룩한 교감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 센터에는 5명의 참전용사가 제 발로 찾아왔습니다. 그중 2명은 서울역 주변에서 떠도는 소문을 듣고 왔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억지로 구원하려 들지 않고 그저 옆에 앉아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는 국방색 야상 입은 남자가 있다는 소문을요. 어느새 민호는 자신이 원치 않았음에도 그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얄팍한 조언을 건네거나 기적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겪은 일을 덤덤히 말하며 바닥으로 추락한 뒤에도 다시 걸어갈 길이 존재한다는 것을 자신의 존재 자체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쉽지도 빠르지도 않지만 분명 길은 있다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노숙인 쉼터 내부에서 열리는 그룹 대화의 진행자로 초대받았습니다. 그는 따뜻한 유자차나 커피를 보온병에 담아가서 플라스틱 원탁에 둘러앉은 남자들에게 나눠주며 역사책에는 기록되지 않은 그들만의 잔혹한 전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총알과의 싸움이 아니라 지독한 추위, 배고픔, 그리고 자신을 파먹는 마음의 병과의 끔찍한 전투였습니다. 어느 날 모임에서 태수라는 젊은 참전 용사가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상사님은 왜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셨습니까? 저처럼 그냥 숨어 살 수도 있었잖아요.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내가 절망 속에서 전화 한 통을 걸었는데 누군가 전화를 받아주었거든. 그 경험을 하고 나면 더 이상 입을 다물고 살 수가 없게 돼. 왜냐하면 아직 저 밖에는 누군가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주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걸 알게 되니까. 태수는 훌쩍이며 소매로 코를 훔쳤습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 파병 부대, 오시노 부대 출신이었습니다. 급조 폭발물, IED, 테러로 분대장을 눈앞에서 잃고 한국에 돌아와 완전히 폐인이 되었습니다. 가족과 연락을 끊은 지도 2년이 넘었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수개월 만에 처음으로 쉼터의 따뜻한 방에서 잠을 청했고 다음 날 아침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위한 의료 지원에 서명했습니다. 민호는 모든 사람을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끝내 도움의 손길을 쳐내고 다시 거리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을 구하겠다는 거창한 꿈 따위는 애초에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가장 깊은 바닥에 처박혀 있을 때 누군가 있어주길 바랐던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자문위원이 된 지 3개월째 되던 달
그는 중앙경찰학교의 특별 강연자로 초청받았습니다. 최근 신설된 취약계층 및 노숙인, 특히 참전용사, 인권, 친화적 현장 대응이라는 과목이었습니다. 경찰학교장은 민호에게 피해자로서가 아니라 예비 경찰들을 가르치는 스승으로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해달라고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제복을 입은 수백 명의 젊은 교육생들이 꽉 들어찬 대강당. 민호는 연단 중앙으로 걸어가 야상을 벗어 의자에 걸쳐두고는 거의 1분 동안 아무 말 없이 강당을 둘러보며 침묵했습니다. 이윽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야전상인은 한때 나에게 엄청난 자부심과 명예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 옷은 나를 감옥에 쳐넣을 뻔했습니다. 단지 누군가가 겉모습만 보고 나 같은 쓰레기는 이런 옷을 입을 자격이 없다고 멋대로 단정지었기 때문입니다. 대강당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쥐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사과를 받으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경찰관이 적이라고 비난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사람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는 법을 배우십시오. 가끔 어떤 사람들은 눈동자 속에 참혹한 전쟁터의 조각을 품고 살아갑니다. 당신들 눈에 사회적 무질서나 위협처럼 보이는 행동들이 실은 살기 위한 처절한 발버둥이거나 그저 너무 지쳐서 무너져 내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위협이 아니라 단지 누군가 자신을 사람으로 봐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무언의 구조 요청일 수도 있습니다. 그의 짧은 연설이 끝나자 맨 앞줄에 한 교육생이 벌떡 일어나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외쳤습니다. 선배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곧이어 여기저기서 조심스럽게 시작된 박수는 순식간에 강당을 뒤흔드는 기립박수로 변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뼛속 깊은 존경과 깨달음이었습니다. 민호는 언제나처럼 무덤덤하게 강당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무거운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상처가 누군가를 찌르는 가시가 아니라 세상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야상의 지퍼를 목까지 올리고 학교 정문을 걸어 나오며 민호는 잠시 맑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쩌면 군복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군복을 벗은 뒤에 스스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12월의 첫 번째 금요일, 성남의 무공수운자 복지센터 앞마당에는 옅은 겨울 안개가 깔려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칼바람이 바닥을 얼어붙게 만들었지만 센터 내부의 온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메인 홀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요란한 현수막이나 군악대,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는 기자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에는 무언가 대단히 중요하고 숭고한 의식이 치러질 것임을 아는 자들, 특유의 경건한 침묵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호는 평소처럼 일찍 도착해 직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인사를 나눴고 오늘 면담할 참전용사들과 짧은 대화를 나눈 뒤 자신의 야상을 의자 등받이에 조심스럽게 걸어두었습니다. 그의 안주머니에는 그가 대화를 나눈 모든 남자의 이름과 사연이 빼곡히 적힌 낡은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단 한 사람의 사연도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해준다는 건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첫 번째 신호라고 그는 항상 말했습니다. 그는 오늘 행사의 목적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국방부 수뇌부 인사들과 프로그램 개선을 논의하는 작은 간담회가 있을 거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민호는 그런 디테일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기관의 요란한 행사에 기대를 거는 대신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착석하자 육군 정복을 입은 별 2개의 소장, 투스타이 홀로 들어왔습니다. 프로젝트 기억의 출범을 도왔던 바로 그 장군이었습니다.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눈매를 가진 그는 짙은 갈색의 고급스러운 나무 상자 하나와 반으로 접힌 서류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양해를 구하며 탁자 위에 상자를 내려놓고 민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강민호 상사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국가적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민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그는 방 한가운데로 불려나가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고 누군가의 중심이 되는 것은 더더욱 어색했습니다. 장군이 말을 이었습니다. 정확히 11년 전 흑태양 작전 당시 강 상사님은 당시 대령이었던 저를 포함해 9명의 생명을 구하는 초인적인 영웅적 행위를 해냈습니다. 그 공로로 충무무공훈장 수훈이 제가 되었으나 썩어빠진 행정적 오만과 서류상의 오류로 인해 끝내 상사님께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탁자 위에 상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놀란 기색이 없었지만 시선은 잠시 아래로 떨렸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 10년이 넘는 뼈아픈 침묵과 모멸의 무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늘 조국은 그 끔찍한 실수를 바로잡습니다. 장군이 상자를 열자 붉은 벨벳 받침대 위에 찬란하게 빛나는 무공훈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직 서류상으로만 존재했던, 그가 자신의 손으로 단 한 번도 만져보지 못했던 바로 그 훈장이었습니다. 준비된 거창한 연설문 따위는 없었습니다. 장군은 대한민국 국군을 대표해 깊은 존경을 담아 훈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위대한 헌신에 감사드리며 진정한 영웅을 알아보는데 이토록 오랜 시간이 걸린 조국의 어리석음을 인내해 주신 것에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민호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강단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웅장한 배경음악도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도 없었습니다. 오직 숨막히는 고요만이 흘렀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훈장을 받아들고 잠시 응시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군님. 하지만 허락하신다면 저는 이 훈장을 제 가슴이 아니라 이곳 센터에 남겨두고 싶습니다. 장군이 놀란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상사님, 이 훈장은 제가 한 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옥을 겪고도 살려달라는 말조차 꺼낼 기회를 얻지 못하고 죽어간 수많은 전우들을 의미합니다. 저는 운 좋게도 전화 한 통을 걸 수 있었지만 많은 이들은 그 전화 한 통 걸 곳조차 없이 길바닥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누군가 삶을 포기하려 이곳의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이 훈장을 보고 자신의 무너진 이야기도 다시 위대하게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홀 안은 절대적인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것은 감동을 짜내기 위한 수사학이 아니었습니다. 수년간 투명 인간의 무게를 견뎌낸 남자가 자신에게 뒤늦게 찾아온 영광을 타인을 위한 희망의 등대로 기꺼이 내어놓는 살아있는 진실이었습니다. 훈장은 센터 중앙의 유리 진열장 안에 안치되었고 그 옆에는 작은 동판이 붙었습니다. 박수갈채가 아닌 세상의 변화를 원했던 이가 기증함. 기념식이 끝난 후 수십 명의 참전용사들이 민호에게 다가와 조용히 악수를 청했습니다. 자신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차마 털어놓지 못했던 이들은 민호의 말에서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무언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걸프전에 파견되었던 노병 헥터, 아니 최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난 내 속이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줄 알았소. 그런데 당신이 태수, 그 어린 놈의 이야기를 들어주던 그날 밤, 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길바닥이 아닌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잤지. 민호는 대답 대신 단단한 손으로 그의 어깨를 꽉 쥐어주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이름은 다른 센터, 다른 도시로 퍼져나갔습니다. 유명 인사가 아니라 문제 해결의 기준으로서였습니다. 대학의 특강, 인권단체의 토론회,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등 수많은 초청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그중 몇 개만 수락하고 나머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는 영웅이라는 박제된 상징이 되기보다 현장에서 쓸모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호는 경기도 외곽의 한 조용한 국밥집 겸 식당에 들렀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 국밥과 소주 한 병을 시켰습니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아르바이트생이 음식을 내오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민호와 그의 야전상의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저, 혹시 파병 다녀오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특전사 출신이시거든요. 민호가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다녀왔지. 청년은 조심스럽게 허리를 숙여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인 뒤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천천히 국밥을 떴습니다. 단 한 번의 목례. 이토록 당연하고 단순한 존중이 그에게는 너무나 오랫동안 허락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민호는 빈 소주잔 밑에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과 냅킨에 적은 짧은 메모를 남기고 일어섰습니다. 낡은 군복을 입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그 안에는 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거대하고 아픈 역사가 담겨 있을지 모른다. 새해가 밝고 차가운 1월의 어느 아침, 민호는 항상 내리던 종로에 그 교차로에서 버스를 내렸습니다. 종로 이가의 넓은 인도는 그의 기억 속보다 작아 보였습니다. 고층 빌딩들은 그대로였고 빵빵거리는 교통체증 소리도 여전했으며 모퉁이의 그 카페도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똑같은 간판에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수갑을 차고 끌려나간 그날 이후 너무나 많은 것이 변했다는 사실을. 그는 여전히 그 국방색 야전 상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해진 곳을 꿰매고 깨끗하게 빤 야상의 왼쪽 가슴에는 강민호라는 세 글자가 아침 햇살을 받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옷은 예전과 같았지만 그 옷이 품고 있는 의미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살을 내는 추위와 세상의 경멸로부터 몸을 숨기는 생존의 방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세상에 굳건히 서 있다는 승리의 증거였습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카페 문을 밀었습니다. 문 위에 달린 작은 종이 예전처럼 경쾌하게 울렸고 갓볶은 원두의 진한 향기가 강렬한 향수처럼 그를 감쌌습니다. 두 경찰에게 부당하게 범죄자 취급을 받던 그날 아침과 똑같은 냄새였지만 지금 이곳에 서 있는 남자는 그날 수갑을 차고 고개를 숙인 채 끌려 나갔던 그 무력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카페 안은 꽤 붐볐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직장인들, 이어폰을 낀 채 커피를 마시는 학생들. 아무도 그가 들어온 것을 즉시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든 걸음으로 카운터로 다가가 지갑을 꺼내며 주문했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작은 거 한 잔 주십시오. 새로운 듯한 젊은 바리스타가 종이컵을 집어들고 커피를 내리다 말고 민호를 흘끗 보더니 멈칫했습니다. 바리스타의 시선은 민호의 야상에서 얼굴로 옮겨갔고 그는 아주 조심스럽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예전에 저희 카페에 자주 오시지 않으셨나요? 민호는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왔었지. 하지만 마지막으로 왔을 때는 그리 좋은 대접을 받진 못했지만 청년은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아래 십수를 질끈 깨물었습니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공손하게 두 손으로 커피를 건네며 계산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건 저희 가게에서 대접하는 겁니다. 민호는 가볍게 목례로 감사를 표하고는 자신이 항상 앉았던 창가구석 자리로 향했습니다. 그 자리는 마치 그를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처럼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여유롭게 자리에 앉아 테이블 위에 커피를 놓고 창밖의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흘러가는 사람들, 빵빵거리는 자동차, 쫓기듯 걷는 발걸음들. 풍경은 모든 것이 똑같았지만 그가 느끼는 감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투명인간이라는 끔찍한 족쇄의 무게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세상, 그 누구에게도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카운터 뒤에서 카페 매니저가 그를 발견했습니다. 매니저는 귀신이라도 본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몇 달 전 자신의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끌려갔던 바로 그 남자임을 단번에 알아본 것입니다. 매니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깊은 숨을 내쉰 뒤 카운터 밖으로 나와 민호의 테이블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매니저의 얼굴은 그대로였습니다. 저, 강 상사님, 맞으십니까?
그렇소. 매니저는 두 손을 모은 채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뱉어내려는 단어들이 입안에서 맴돌기만 했습니다. 그날 일, 생생히 기억합니다. 저는 그곳에 있었지만 경찰들을 막지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비겁함이 그날 이후 단 하루도 저를 괴롭히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민호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종이컵을 들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여유를 가졌습니다. 이윽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기억합니다. 매니저님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던 누구도 나서지 않았죠. 하지만 나는 압니다. 때로는 공포와 두려움이 사람의 입을 막아버린다는 것을. 그리고 그 침묵의 대가는 결국 스스로가 가장 무겁게 치러야 한다는 것도 말입니다. 매니저는 마치 카페 벽면 어딘가에서 구원의 동아줄이라도 찾으려는 듯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민호는 그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애절한 부탁 안에는 민호가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죄책감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의 과오를 씻고 싶어하는 한 인간의 절박함이었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습니다. 나는 분노를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날의 기억을 마음속에 새겼고 그것을 발판 삼아 세상에 더 나은 무언가를 지어 올렸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삶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으니까요. 매니저의 어깨에서 무거운 바위가 굴러떨어진 듯 깊은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90도로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는 카운터로 돌아갔습니다. 박수갈채를 치는 구경꾼도 이 순간을 찍는 카메라도 없었지만 그 작고 진실한 행동 하나는 인터넷의 수천 개 사과문보다 훨씬 더 큰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커피를 비우며 밖의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세상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고 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그는 카운터를 지나며 다 마신 컵 옆에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반으로 접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젊은 바리스타에게 말했습니다. 다음에 이 카페에 나 같은 참전용사가 들어오면 이 돈으로 따뜻한 커피를 대접해주게. 당신의 헌신을 알아주는 누군가가 미리 내고 갔다고 전해주고. 바리스타는 활짝 웃었습니다. 아직 너무 어려 그 말의 진정한 무게를 다 이해하진 못했지만 평생 가슴에 새겨야 할 말이라는 것쯤은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민호는 카페를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버스는 곧 올 테지만 이제 그에게 기다림은 초조함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금속 벤치에 앉아 야상의 옷깃을 여미고 청명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전장에서의 사투, 버림받은 기억, 차가운 길바닥, 이 카페에서의 억울한 체포, 모멸감, 그리고 마침내 되찾은 정의. 그가 침묵과 인내, 그리고 용기로 다시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결코 복수를 원한 적이 없었고 신문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실리길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한 명의 인간으로서, 조국을 위해 젊음을 바친 시민으로서 비록 크게 넘어졌으나 끝내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일어선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뼈를 깎는 바람이 부는 서울의 차가운 거리에 홀로 앉아있던 바로 그 순간 민호는 마침내 자신이 해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석 달의 시간이 3월의 꽃샘추위처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지나갔습니다. 민호는 복지센터와 참전용사 쉼터를 오가며 성남 외곽의 작은 임대주택에서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그가 견뎌낸 지옥의 상징이었던 국방색 야전 상의는 이제 현관 입구의 옷걸이에 정갈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공격을 막아낼 방패로 매일 입고 다닐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아무에게도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복지센터의 빈 의자들은 하루가 다르게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정부의 어떤 지원도 거부하며 뒷골목으로 숨어들었던 참전용사들이 하나둘 제 발로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믹스 커피 한 잔을 마시기 위해 온 사람도 있었고 호기심에 들른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절대 섣불리 가르치려 들지 않고 끝까지 진심으로 이야기를 들어주는 진짜 백이
사내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온 자들이었습니다. 센터 벽에 그의 사진이 걸려 있거나 그의 영웅담을 적어 놓은 팸플릿 따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쉼터 구석구석에서 노숙인들이 나누는 속삭임 속에서 강상사라는 이름은 일종의 구원의 암호처럼 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아픈 곳을 찌르는 질문을 하지 않으며 조언을 할 때도 영혼 없는 교과서적인 말을 절대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직 진실만을 말한다고 말입니다. 직원들도 놀라운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강민호가 센터에 머무는 날이면 언제 폭발할지 모르던 불안한 쉼터의 공기가 거짓말처럼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마음의 문을 굳게 닫은 중증 PTSD 환자들조차 그 앞에서는 순한 양처럼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카리스마가 아니었습니다. 압도적인 존재감이었습니다. 그는 억지로 통제하려 들지 않고도 무리를 이끄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으리으리한 계급장이나 권력보다 훨씬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어느 흐린 날 아침, 25의 어린 청년 지훈이 처음으로 센터에 나타났습니다. 지훈의 눈빛은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고 온 세상의 무게를 혼자 짊어진 듯 항상 어깨를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특수부대에서 복무한 기간은 짧았지만 작전 중 겪은 끔찍한 사고는 그의 정신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습니다. 2년 동안 거리를 떠돌며 단 한마디도 하지 않던 청년이었습니다. 민호와의 첫 면담에서 지훈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10분이 지나도록 침묵만 흘렀습니다. 다음 날도 그는 네, 아니오로만 짧게 답했습니다. 그러다 8일째 되던 날, 둑이 무너지듯 지훈이 갑자기 미친 듯이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영혼의 독소를 모두 토해내야만 살 수 있는 사람처럼 그간의 고통을 한꺼번에 뱉어냈습니다. 한참을 울부짖다 눈이 시뻘겋게 충혈된 지훈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상사님은 왜 제 말을 중간에 끊거나 억지로 저를 고치려 들지 않고 그냥 다 들어주시는 겁니까? 민호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내가 죽을 만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을 때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거든. 내가 지옥에서 살아남은 이유는 단 하나야. 나에게 절실하게 필요했던 바로 그 기가 이제는 내가 되어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기 위해서지. 지훈은 매일 센터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그는 자원에서 서류 보관소의 정리를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2달 후에는 정부의 공식 사회 복귀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지훈은 과거의 자신처럼 입을 굳게 닫고 센터를 찾아오는 버림받은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강민호 효과는 단순히 복지센터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건의 발단이었던 종로경찰서에서는 그의 이름이 아예 새로운 내부 규정의 이름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신임 순경들에게 배포되는 수첩에는 강민호 프로토콜이라는 챕터가 추가되어 거리의 노숙인들, 특히 군 복무의 흔적이 있는 자들을 대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명시되었습니다. 매뉴얼은 기술적이었지만 그 핵심은 뼈아픈 반성을 담고 있었습니다. 의심하기 전에 먼저 존중할 것, 취조하기 전에 먼저 경청할 것. 신입 시절의 뼈아픈 실수 이후 보호 관찰 상태로 현장에 복귀했던 박순경은 이제 완전히 다른 경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인권 교육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자청에서 선해 신임 경찰들을 상대로 인권 친화적 불심 검문에 대한 강의를 맡았습니다. 어느 날 강의실에서 그는 교육생들에게 자신의 치부를 가감없이 드러내며 민호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제가 평생 살려낼 수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목숨을 전장에서 구해낸 영웅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 한 번도 저를 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폭력이 아닌 침묵으로 저를 가르쳤습니다. 몇몇 교육생은 불편한 듯 헛기침을 했고 어떤 이들은 눈물을 훔쳤지만 강의실을 나서는 그 누구도 박 경장의 말에 무관심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민호는 쏟아지는 방송국의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유명 다큐멘터리 제작사 2곳에서 그의 삶을 영화화하고 싶다고 찾아왔지만 단호히 물리쳤습니다. 내 삶의 비극은 사람들의 오락거리가 아닙니다.
나는 미디어가 소비하고 버리는 특별한 예외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아직도 거리의 차가운 어둠 속에는 나처럼 보이지 않는, 그러나 분명히 숨쉬고 있는 수많은 영웅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민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화려한 조명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센터에 나가 따뜻한 믹스 커피를 타주고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해 불러주며, 한 인간의 존엄성은 그가 어디서 잠을 자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치열하게 다시 살아가려 발버둥 치는지로 증명된다는 것을 묵묵히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늦은 오후, 민호가 국군수도병원에 처음 입원했을 때 그를 밤낮으로 간호해 주었던 최 주무관이 깜짝 방문을 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김진철 장군이 직접 손으로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호야, 오늘 아침 프로젝트 기억의 분기별 성과 보고서를 결제하다가 네가 초석을 다진 이 프로그램을 통해 벌써 200명이 넘는 잊혀진 참전용사들이 구조되어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구조된 전우들 중 상당수가 조사관들에게 똑같은 말을 남겼더구나.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고 말이다. 너는 이 위대한 역사의 한 부분이 아니다. 네가 바로 이 모든 변화가 시작된 이유 그 자체다. 영원한 존경을 담아 너의 전우 김진철. 민호는 조용히 편지를 읽었습니다.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은 채 편지를 정성스레 접어 타인의 아픔을 기록해두던 자신의 낡은 수첩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편지 역시 자신이 세상의 눈을 피해 조용히 써 내려가는 보이지 않는 책의 한 페이지일 뿐이라는 것을. 그의 유산은 번쩍이는 트로피나 구시 뉴스 헤드라인으로 남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그것은 쉼터의 따뜻한 이불을 덮고 잠든 한 남자의 평온한 숨소리에, 누군가에게 수갑을 채우기 전 단 1초라도 더 생각하게 된 젊은 경찰관의 망설임 속에 초점 잃은 눈동자를 마주하고 이리 와서 앉아봐요. 당신 이름이 뭡니까? 라고 먼저 말을 건네는 자원봉사자의 따뜻한 목소리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것입니다. 그것은 소리치거나 박수받지 않아도 세상의 가장 깊은 곳에서 분명하게 느껴지는 위대한 유산이었습니다. 어느새 봄의 초입, 민호는 자신이 살고 있는 작은 집 뒷마당의 나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꽃망울은 아직 다 터지지 않았지만 언 땅을 뚫고 나온 푸른 새싹들이 기나긴 겨울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이름 모를 새들의 지저귀은 부드러웠고 봄 햇살은 그의 거칠어진 얼굴을 다정하게 어루만졌습니다. 그 소박하고 고요한 뒷마당에서 민호는 마침내 자신의 폐를 짓누르던 과거의 거대한 압박감 없이 온전하고 깊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국방색 야전상의는 집안 옷장 옆, 그가 직접 못을 박아 만든 전용 옷걸이에 단정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매일 입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방패도 결백을 증명할 증거물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기억과 훈장이었습니다. 기억이란 제대로 존중받을 때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고 훌륭한 스승이 된다는 것을 그는 배웠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종로의 그 카페를 다녀온 이후로도 민호는 평온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여전히 복지센터에 나갔지만 이제는 직접 상담을 하기보다 새로운 자원봉사자와 상담사들을 교육하는 멘토 역할에 집중했습니다. 체력이 붙여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가 한 사람의 영웅담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씨앗을 퍼뜨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박수갈채를 혼자 독차지하는 대신 세상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수백 개의 귀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의 새로운 사명이었습니다. 어느 날 늦은 오후, 교육을 받던 신입 자원봉사자 그룹 중 한 명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상사님, 이제 삶이 이렇게 평안해지셨는데 개인적으로 더 이루고 싶으신 꿈이 있으신가요? 그들은 민호가 해외여행이라든가 헤어진 가족과의 재회 같은 평범한 대답을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뒷마당의 흙바닥을 가만히 응시하다 놨고 묵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사람 취급을 받기 위해서 내가 겪어야만 했던 그 끔찍한 지옥을 다시는 겪지 않는 것, 오직 그것뿐입니다. 그 방 안의 공기가 숙연해졌습니다. 단순했지만 그것이 민호가 가진 삶의 전부였습니다. 몇 주 후 민호는 국방부 장관실로부터 공식 서한을 받았습니다. 노숙 참전용사 복지 및 사회복귀를 위한 국가정책 포럼의 민간 대표 패널로 참석해달라는 정중한 초대장이었습니다. 그는 서한을 읽으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쏟아지는 조명과 수많은 시선을 받는 것을 여전히 꺼려했지만 이번에는 수락란에 서명했습니다. 거짓 없이 포장하지 않고 진실을 말해줄 사람이 저곳에 한 명쯤은 있어야지. 그는 센터장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내 목소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아직 내게 해야 할 임무가 남아있는 거니까. 그는 요란한 수행원 없이 담당 장교 한 명과 조용히 KTX를 타고 서울의 정부 서울청사로 향했습니다. 회의는 화려하지 않은 평범한 대회의실에서 장관, 국회의원, 보훈처 고위 공무원, 그리고 군 수뇌부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그의 발언 차례가 되었을 때 그는 번지르르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나 미리 써온 대본을 읽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이 겪은 현실을 날 것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차가운 유치장에서 수갑을 찬 채 걸었던 단 한 통의 전화가 어떻게 자신의 운명뿐만 아니라 거리에 버려졌던 수백 명의 다른 잊혀진 전우들의 운명까지 바꿔놓았는지를 덤덤히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더 많은 예산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인간성을 요구했습니다. 그의 진심은 그곳에 모인 모든 이의 폐부를 찔렀고 그는 다음 날 평소처럼 조용하고 평온하게 자신의 작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4월의 마지막 날들, 민호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동네 시장에 가서 갓 구운 빵을 사고 이웃 주민들의 이름을 부르며 아침 인사를 나누고 집 앞 골목을 빗자루로 쓸었습니다. 가끔은 옆집에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의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대신 버려주기도 했습니다. 대단한 업적은 아니었지만 그것이 바로 살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옥의 밑바닥을 기어본 그에게 있어 이토록 고요하고 평범한 일상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어느 평범한 오후, 보리를 보고 돌아오던 길에 그는 한 버스 정류장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정류장 구석 차가운 바닥에 얇은 이불을 어깨에 두른 채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센터에서 본 적 없는 새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세상의 무관심 속에 갇혀 완벽한 침묵 속으로 침잠에 들어가는 영혼. 민호는 가던 길을 멈추고 다가가 그 남자 옆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오늘 따뜻한 커피 한 잔 드셨소? 남자는 초점 없는 눈으로 민호를 쳐다보더니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호는 메고 있던 가방에서 낡은 보온병을 꺼내 종이컵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곁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기차는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그 자리에 존재해 주었습니다. 민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길거리의 삶이 어떻게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는지, 누군가를 길거리에서 물리적으로 빼내기 전에 먼저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길거리의 냉혹함부터 빼내주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오직 기나긴 시간과 진정한 존중, 그리고 끝없는 경청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민호는 작은 마루에 앉아 맑게 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자신이 지나온 길고 험난했던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포탄이 쏟아지던 전장에서부터 사회의 완벽한 버림받음까지, 얼어붙은 길바닥에서 종로의 따뜻한 카페까지, 비참한 굴욕에서 마침내 쟁취해낸 정의까지, 지금 그를 감싸고 있는 침묵은 예전의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잊혀짐의 차가운 침묵이 아니라 모든 것을 견뎌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온화하고 평화로운 침묵이었습니다. 눈을 감자 찰나의 순간 동안 과거의 메아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전투의 함성, 총탄의 파열음,
무전기를 뚫고 들려오던 절박한 구조 요청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소리들이 그를 옥죄거나 식은땀을 흘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오랜 인사를 건네며 떠나가는 옛 친구처럼 부드럽게 귓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여느 때처럼 센터로 출근해 동료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신규 면담자 명단을 정리한 뒤 언제나처럼 구석자리에 앉아 믹스 커피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공기 중에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강 상사의 전설적인 이야기가 이제 한 챕터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은 슬픈 결말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존엄하고 아름다운 퇴장이었습니다. 이제 민호는 매일 센터에 나와 일일이 사람들을 챙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세상에 지울 수 없는 거대한 흔적을 남겼고 그가 길러낸 수많은 후배들이 어떻게 그 뜻을 이어가야 할지 완벽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센터를 나서기 전 민호는 안내 데스크에 하얀 봉투 하나를 올려두었습니다. 미래의 자원봉사자들과 상담사들에게 남기는 편지였습니다. 봉투 안에는 손으로 직접 쓴 단 한 줄의 문장이 적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진심을 다해 귀를 기울인다면 그들은 비로소 자신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도 된다는 허락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강민호라는 이름 세 글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시간은 쉼없이 흘렀고 민호는 다시 세상 속 평범하고 익명성 짙은 시민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참전용사 복지센터의 복도에서, 완전히 개혁된 경찰서의 취조실에서, 경찰학교의 강의실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낡은 옷을 입은 손님에게 기꺼이 내어지는 존중이 담긴 따뜻한 커피 한 잔 속에서 영원히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구시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지도 화려한 토크쇼에 나가지도 않았지만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세상을 밑바닥부터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영웅의 가장 완벽한 정의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거리의 차가운 시선에 잊혀지고 입고 있던 옷 하나로 범죄자 취급을 받았으나 끝내 인류애와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변혁의 상징으로 기억된 남자 강민호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이 내면에 어떤 엄청난 삶의 무게와 아픔을 짊어지고 있는지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함부로 판단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만약 강민호 상사의 이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앞으로 계속될 가슴 따뜻하고 잊을 수 없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